진수.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태가 해킹으로 인한 게 아니라 내부 개발자가 퇴사 후에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입니다. 왜 쿠팡과 같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건지, 대책은 뭔지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안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기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 약 3,470만이라고 하는데 뭐 역대 최대라고 해요. 이게 이전하고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숫자로 보면 참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100만 명이라고 보면 네. 이번에 유출된 이제 계정 개수가 3,370만 명이잖아요. 네네. 이게 뭐 국민의 뭐 3분의 2에 해당되고 뭐 어린이라든지 고령층을 제외하고 뭐 쿠팡 계정을 한 번이라도 만들었던 대부분의 이제 국민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2011년도에도 이제 네이트 사이버월드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비슷하게 한 3,500만 명 정도 유출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많긴 많았네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뭐 지난 2011년 때 그 해킹 사건과 더불어서 다 뭐 단일 플랫폼에서 발생한 유출 규모로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단일 규모에서 발생한 유출 규모로는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근데 쿠팡 이용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내 정보 중에 어떤 게 유출된 건지, 또 어떤 게 만약에 유출됐다면은 유출된 정보로 내가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이용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또 이용자 관점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공격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네. 왜냐하면 공격자 입장이라면 이번에 유출된 게 뭐 이름, 뭐 휴대폰 번호, 뭐 이메일, 배송지 주소, 뭐 주문 정보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예. 참 제가 공격자라면 이런 정보를 제가 습득을 했다면 정말 매력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뭐 실거지 주소, 네. 이거를 제가 다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또 주문 메모에서 뭐 공동연관 비밀번호라든지 뭐 네네. 아이가 자니까 벨 누르지 마세요 이런 가정 내부 정보까지도 이제 이런 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네, 매우 매력적이다. 만약에 그쵸, 범죄자나 굉장히 공격자 입장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는 카드 결제 정보는 모르니까 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단일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네. 부가적으로 이미 유출된 여러 데이터랑 결합이 돼서 훨씬 더 정교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범죄들도 가능해지거든요. 네네. 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또 이거 파급력이 또 꽤 커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지금 그 유출된 정보만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결코 마음을 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피해자다 혹은 뭐 또 쿠팡 회원이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비밀번호 바꾸고 이래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아까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네. 지금까지 유출됐었던 또 정보와 다르게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생활 필수품 구매라든지 실정보랑 연계가 된 거잖아요. 지금 시점. 예, 네.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네네. 일단은 지금 이제 유출된 정보에 있어서 일단 경계심을 높여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반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뭐 당장 비밀번호 바꾸고 이게 난 됐어 이거보다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교수님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제 여튼 외부 해킹이 아니고 내부 직원의 소행이다라는 거고, 자 보통 이런 사고 이제 해킹에 의한 게 많은 걸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보도를 보면 알고 있는데 이게 쿠팡 같은 이런 어떤 주요 기업에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내부자가 이렇게
수많은 고객 정보를 빼돌릴 수 있을까? 이게 한 명이 일탈하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들을 네. 이제 돌이켜 보면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신뢰에 있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뢰. 그러니까 미덕기 네. 때문에 당했다. 그렇죠. 네. 우리 직원이니까 우리 해치지 않을 거야. 뭐 같은 팀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네. 식의 신뢰가 오히려 취약점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이런 보안 철학이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걸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지키려고 하는 시스템 안에 항상 공격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또 이번에도 또 이런 뭐 내부자가 정보를 빼돌 수 있었던 이런 구조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 신뢰를 전제로 한 보안 방식 이런 게 좀 어떤 큰 문제 또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마라. 절대로 믿지 네. 마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 또 믿지 않고 또 일을 맡기는 것도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맞아요. 교수님 그리고요. 이게 더 황당한 건 용의자가 퇴사한 개발자라는 거예요. 제가 시점을 아까 어쨌든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기사를 이렇게 아까 검색해 본 바로는 이 사람이 퇴사한 게 지난해 말 한 12월인가 언제고 맞아요. 이게 집중적으로 이거를 빼낸 게 6월 말부터인가 뭐 그렇다고 제가 언뜻 기사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맞습니까 그거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래요. 이제 기록된 걸 바탕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이건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으면 그러면 퇴사 상태면 접근 권한 같은 거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죠. 네. 참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을 때 이제 네. 보안 메커니즘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네. 최소 권한 부여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까지만 딱 권한을 줘야 되는데 네. 이번 사건에서는 좀 그런 게 좀 크게 관가가 됐고요. 그래요. 또 게다가 이제 보통은 퇴사를 할 때는 즉시 뭐 계정이라든지 권한들을 철저히 회수를 하고 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뭐 입퇴사, 뭐 계정 권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사실 좀 심각한 내부 통제의 어떤 실패, 좀 이런 게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인증키가 살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개발자였잖아요. 네네. 이제 개발자였으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약점들을 미리 심어놨을 수도 있고요. 이미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구멍을 파고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계정이나 이런 것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파기되거나 차단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도 여기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이게 통로 패스를 열어놨다. 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네, 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이제 사실은 완벽한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내가 개발을 했다면 그 로직들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완벽한 로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로직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내가 개발자였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인위적이든 의도적이었든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또 약점으로도 작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좀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퇴사한 직원이 수시로 접속해서 개인정보 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른바 로우 앤 슬로우 방식. 구체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막 네. 뭐 촉이 온다. 뭐 낌새가 이상하다.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보다 좀 더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보안 시스템에서도 네.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수집을 하다가 좀 이상하다 바로 경보가 울려요. 네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내부 시스템의 보안 어떤 룰들 어떨 때 경보가 울린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좀 낮은 수치로 낮은 그 그렇죠. 어떤 저 강도로. 네, 내가 이제 여기에 룰을 알고 있다면 네. 여기 내가 알고 있어. 이제 어떤 것보다 미만으로 하거나 요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도 못 알아챌 거야. 왜냐하면 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이제 걸리지 않으려면 요것보다 뭐 미만으로 조금씩 하면 눈치를 못 채겠지. 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 있어서 천천히 조금씩 마치 이게 일상적인 하나의 정상적인 흐름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빼내면 당연히 이상한 수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low and slow라고 이제 하고요. 네. 사실 뭐 이런 부분들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뭐 모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자회사 직원이 정보를 빼낼 때도 네. 이게 이상하다라고 감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일상적인 트랜잭션, 일상적인 연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빼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가 돈을 빼낼 때만 조금씩 빼내야지 이게 안 들키는 줄 알았더니 정보를 빼낼 때도 그 강도를 살짝 낮게 해야지 들킬 염려가 적어진다. 아, 네, 그런 그렇죠. 방식들이 공격자들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겠죠. 이 분야의 선수들은 또 이렇게 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이렇게 빼낸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직 최종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나온 건 아니죠 아직은.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는 만약에 성격이 급해서 한 번에 빼내지 않고 왜 이렇게 했었을까? 네. 이제 이럴 능력들이 충분히 있는데 네. 라고 본다면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뺐는데 이게 상당히 몇 달 후에 이제 알려졌잖아요. 자,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시점에 이걸 알게 된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빼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너무 빼낸 게 많아졌다는 걸 아는 시점이 어떤 계기였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이걸 인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상하다. 어떤 사용자 제보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분명히 했는데 지금 다른 계정에서 지금 로그인해서 이거 어쩐 일이냐. 그러다 보니 이것 좀 알아봐라라고 봤더니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가고 있었네. 이제 이런 부분이었던 외부의 거죠. 사용자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고 너희 체크해봐라 그러고 회사 쪽에 문의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렇군요. 보도된 내용들, 그다음에 식별된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또 시작점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요, 교수님, 쿠팡이 국내외 보안 프라이버시 인증 7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보안 프라이버시 인증 이게 인증 장사하는 거 아니냐, 혹은 이게 있어도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업체들의 업체나 그 협회 뭐 이런데 돈벌이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이런 인증 자체가 뭐 완전히 무용지물은 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다. 예. 네, 이런 뭐 인증 체계를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우리가 부족한 체계들을 또 정비도 하고 또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너무 과신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뭐 영어 문법을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뭐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른 차원이죠. 예. 그렇죠. 뭐 철저한 뭐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항상 뭐 현실에서는 뭐 예상 못하는 변수라든지 뭐 사건도 터지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체계를 갖췄다 이거랑 또 실제로 어떤 잘 운영된다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뭐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정말 내부 직원들의 체계도 갖췄지만 이런 뭐 세부 권한 설계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뭐 공격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역량들을 막 뚫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강화하고 취약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실전 운영 영역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금 이런 인증 제도와 함께 이런 뭐 실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부합이 된다면 또 이런 뭐 인증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그냥 이 부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함으로써 뭐 약간 이게 부족했구나 하고 메꾸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하는데 요 인증제 자체를 가지고 우리나라 뭐 인증제 이런 거를 좀 교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인증제나 이런 제도의 보완이랄까 이런 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실전 역량, 또 그다음 지속 가능성, 지속 대응 역량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문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외국인 만났을 때 말문이 뭐 안 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영어권 사람을 보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대화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외국인 만나더라도 유창하게 그래도 자연스럽게 영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보안 쪽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실전 역량들 이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인증 체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네네.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지속 대응 역량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속 우리가 대응 역량. 예, 예. 네. 뭐 토익 시험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거를 지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우리가 토익 시험을 봤는데 뭐 2년의 유효 기간이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이 점수가 유지가 되지만 과연 이 감각을 잃지 않고 있는가? 이제 이건 네.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공격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파고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엄청나게 많은 해킹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이때 공격자들이 얼마나 정말 강한 텐션을 갖고 뚫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또 공격자의 능력에 발맞춰서 진화하고 또 지속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역량들도 또 이런 인증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이런 보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주 큰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만 또 쿠팡이 큰 일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크게 보면 공격자들의 공격의 강도는 하루가 모르게 더 이제 세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는 업체는 당연히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비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해야 될 그 아주 치열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네. 주기적으로 뭐 모의 해킹을 하고 또 레드 티밍을 이걸 레드 티밍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갖추는 이유가 레드 뭐요? 레드 티밍 그러니까 이제 레드 팀을 빨간색 그 공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거기다 ing 붙이는 거예요. 레드 팀에다 ing. 레드 티밍. 네, 그래서 우리가 팀을 꾸려서 계속 면역력을 갖추는 거죠. 감기에도 걸려보고 이제 한번 무기도 한번 이제 칼 같은 거를 해서 우리가 방패가 잘 안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축구 국가대표팀만 이게 뭐 실전 평가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보안에 있어서도 계속 실전 연습을 하고 하면서 이제 더 강해지는 거네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 근데 이 대규모 유출도 유출이지만요. 유출 이후에 쿠팡의 대응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사태 초기에요. 쿠팡은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란 표현을 써서 아니 누가 고의로 빼냈는데 노출이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형적인 좀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이거는 저기 어린 청소년이 봐도 쿠팡 이거 무슨 소리지? 이게 의도를 갖고 빼돌린 건데 노출이다? 그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요? 그거 참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노출이라고 하는 뭐 표현을 이제 고수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뭐 노출, 유출, 사실 뭐 유출이 이제 흐르잖아요. 흘러 나간 거고 노출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왜 참 이렇게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수했 이게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는 네. 이런 뭐 사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신뢰를 더 잃는 선택이 아니었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 부분들은 좀 진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큰 그렇죠. 실수 중에 뭐 잘못된 일 중에 하나인데 자 알고 보니까 노출이냐 유출이냐 이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고 해요. 교수님 법적 책임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 개인정보법 시행령을 보면요. 이제 보안 사고를 정의를 하는 게 분실, 뭐 도난, 유출, 뭐 위조변조, 훼손 이렇게 딱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쿠팡 입장에서도 이제 노출 이제 요걸 딱 쓰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해석의 여지를 좀 우리가 이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이제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유출로 되게 되면 어떤 굉장히 강한 행정 제재라든지 과징금, 뭐 손해배상 법적 책임들이 이제 굉장히 뒤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쿠팡에서도 이런 단어 선택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이런 전략들을 취하지 않았었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그래도 이제 법적 리스크도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어 하나도 좀 신중하자 하면서 어떻게 선택한 게 노출이었네요. 근데 여하튼 유출이라고 어디 국회에 나와서 그 대표가 인정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추궁을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출이라고 막 써도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쿠팡의 어떤 점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어디부터 뭐가 잘못됐나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적 책임, 뭐 과징금, 뭐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있고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피해를 입은 그 개별 당사자들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배상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네. 보니까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쿠팡에 물을 수 있는 책임, 이번 사태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뭐 법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행정적이라든지 민사적이라든지 형사적 책임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행정적 책임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과징금 상한 뭐 강화라든지 네. 뭐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번 사건은 뭐 단순히 이제 한 기업의 이제 사고를 넘어서서 저는 사실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더욱더 좀 전화위복이 되고 또 네. 강화가 될 수 있는 좀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네.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과거의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우리 소비자가 또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과징금이나 배상 어떤 측면에서 과거에 좀 우리가 기억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량 유출 거기 말하는 건가요? 네이튼가 어디였나요? 네네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었고요. 네네. 또 해외에서도 사실 뭐 이런 뭐 전직 직원 사실 이번에 이제 쿠팡 사건이 또 다른 네. 거랑 다르게 내부자의 직원이 이제 하나의 유출이 된 하나의 시작점이 됐다라고 현재 보고 있잖아요. 네네.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또 기존과 다른 것들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법적, 뭐 행정적, 또 이런 형사적, 민사적 이런 책임들은 또 이제 또 그 영역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슈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 입장, 소비자 입장, 그 회원들 입장에서는 뭐 국가에 얼마 과징금 내나 이거보다는 내가 과연 어떤 걸 받을 수 있나. 저번 때 이제 SKT 경우에는 보니까 그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뭐 최태원 회장도 사과를 하고 그 휴대폰 요금 같은 것도 좀 네. 일시적으로 깎아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네. 쿠팡이 과연 이런 경우에 현 제도하에서 피해자들이 쿠팡한테 좀 이렇게 구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여지가 있다고는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유독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뭐 브랜드 차원에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여러 사례들을 봤었을 때 어떤 개별 이용자가 막 소송을 통해서 어떤 큰 금액을 보상받는 구조, 참 이런 부분들을 아주 크게 이제 뭐 다뤄지거나 이제 그런 뭐 사례들을 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또 저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또 이제 어떤 사례들도 만들고 이제 기업체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더욱더 이런 걸 계기로 돼야 되겠다.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걸 바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과연 정보 보안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냐.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은 스스로 많이 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런 가끔가다 어떻게 터질 수 있는 이런 사고가 어떻게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기업 경쟁력하고도 연결된다고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주요 기업들도. 그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까운 이런 투자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차차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네. 이제 지금은 이런 개인 정보로 할 수 있는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즉 네. 공격자들도 이 개인정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영자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해야 되죠. 이걸 이제서 어떤 개인정보를 잃었었을 때 우리의 회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구나. 고객 네.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구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가 되고 가치가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기업들이 개인정보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보호엔 소홀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자 해외에서는요. 대형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업체에서 내부자에 의한 대규모 유출 발생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좀 언급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가장 저는 비슷한 게 테슬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 전현직 직원 정보가 이제 퇴직한 직원에 의해서 언론사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 이제 내부 감사를 즉시 시작했고요. 네. 전 직원들 대상 통지도 했습니다. 네, 규제 기간 보고를 했고 또 관련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 기기 압수까지 매우 네. 빠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또 미국의 금융사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피해 대상이 되는 계정에 대해서 뭐 신용 모니터링, 뭐 신원 도용 보호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GDPR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 모두 뭐 구조를 이제 뜯어 고치도록 또 이제 관리 강화라든지 접근 권한 최소 조치라든지 뭐 조직 체계 뭐 개편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또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요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향후 소비자들이 좀 안심하게 플랫폼 이용할 수 있게 이 정보 보안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네. 기업체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요. 네. 하나의 이제 철학, 보안 철학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영자들도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또 이 개인 정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뿌리가 사실 여러 경영, 정책, 예산, 인력, 기술 이렇게 잘 녹아들어가 폭포수처럼 네. 일단 이 부분들이 되어야 또 이제 강한 또 이제 하나의 또 계기가 만들어져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또 우리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에서 뭐 묵묵히 또 위협과 싸우는 실무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네. 또 그래서 저는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또 이 분들의 더 강건한 역량들을 갖추고 또 세계적 수준의 보안 실무자 성장할 수 있는 좀 여러 환경이 됐었으면 하는 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보안 실무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박기웅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